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일본의 대한정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좋은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신 홍익재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지만 먼저 45년까지의 일본의 대한정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달성하여서 새로운 근대화된 그러한 정부를 만들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지 일본은 국가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국가주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가가 궁극적인 실제다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을 국가에 존속시키는 개인이라는 존재는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 의미가 있다. 이런 것이 국가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45년까지의 일본은 국가주의 체제였습니다. 그 국가주의의 중심에는 일왕, 천황이 존재했던 것이고요. 그 대외적인 기초는 먼저 한반도 장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강화도 조약을 맺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중국의 영향하에 있었던 당시 조선을 일본의 영향하로 바꾼다. 그런 것을 하나의 국가적인 목표, 외교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맺어진 것이 강화도 조약이었고 그 제1조에는 이렇게 기재가 되었죠. 조선은 자유의 나라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었는데 그 숨은 뜻은 중국 영향 하에 있는 한반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의 당시는 조선 그 관계를 끊고 나아가서는 일본 영향 하에 두겠다라는 속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로서는 청일 전쟁이 치루어졌고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승리를 말미암아서 많은 일본 세력이 한반도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면성황후를 시해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위병에 밀려서 일본 세력은 이르땅 한반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 번째 단계는 로일 전쟁을 감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일본은 승리를 하여서 이제 한반도를 장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네 번째 단계는 울산의학을 한국에 강요함으로 인해서 한국을 일본에 보호국화하여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을 했고요. 그 다음은 아시다시피 다섯 번째 단계는 그 한일 병합이었습니다. 한반도를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어서 이르땅 그 메이지 일본이 목표로 했던 그 한반도를 일본 영향하에 둔다라는 것이 하나의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이후에도 독립군이나 독립운동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바로바로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만주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관동군의 목표가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게 되었죠. 이후 만주사변으로 만든 괴뢰 만주국을 통해서 오히려 완충지대로서 필요한 한반도를 지킨다. 이러한 목표를 계속 달성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만주 사변, 만주국
건설이 끝이 아니었고 그 이후 일본은 대략 침략으로 나갔고요. 남반 전쟁에 실패하여서 대비한 전쟁에서 그 연합국의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45년까지의 일본의 행보는 일단 멈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를 일본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서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했고 그리고 유사한 사고 방식을 갖는 현재 극우파 정권 아베 정권이 집권해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72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래 45년까지의 그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는 한반도를 중국의 영향하에서 일본의 영향하에 드는 데 있었고 일단 거기에는 단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45년부터 새로운 일본이 만들어졌습니다마는 그 아베 정권이라는 정권이 집권하여서 2013년 아베 정권이 45년 이후 처음으로 국가 안전보장 전략이라는 것을 명시화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것을 45년 이후 일본 정부는 만들지 않았는데 이제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그 남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좀 뽑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지정학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정학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라는 것은 막연하게 한국 사람은 알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군사 전략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바꿔서 말하면 한국은 북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말로 말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학문적인 재개가 있는데요. 그 일본도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고 지정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을 보지 않고 지리적인 국가의 요건을 가장 중심점으로 본다라는 면에서 인간 견시라는 상당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정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geopolitics, 그러니까 지리 전체학입니다. 지리의 geography하고 전체의 politics, 그것을 합성하여서 geopolitics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리적인 위치 관계가 전체 국제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고 이것은 원래는 독일에서 태생되었고 그 다음 영국이 이것을 받아서 해양 국가로서의 지정학을 발전시켰고요. 또 그것이 미국으로 옮겨가서 현재와 같은 미국 중심의 지정학이 만들어졌고요. 그 내용을 일본이 연구하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는 한국에서는 왠지 지정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나오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이것이 지정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희생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정학에 대한 깊은 연구를 회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갑니다. 지정학의 기원은 벌써 그리스의 헤로도토스가 역사라는 책에 썼습니다. 국가의 지리적인 요건이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독일의 임마니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체계화시켰습니다. 당시 전치 지리학이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정학을 이르다 체계화시킨 첫 번째 사람이 독일의 칸트였습니다. 네, 전치지리학이라는 말을 지정학이라는 말로 스웨덴의 학자가 현재 지정학이라는 말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갑니다. 초기 독일에서 만들어진 지정학의 기본 논리는 상당히 심리학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라고 할 때 한국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심리학이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일본, 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심리학의 논리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국가는 고도의 유기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이다, 처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그 연도를 확정해 나간다, 이 말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국가는 연도를 먹고 고진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제국주의 그리고 침략을 전당화하는 논리로, 특히 비스마르크가 먼저 국가에 대한 정책으로 그것을 전당화하기 위해서 사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장했죠. 국가는 국토, 연도에 위정한다. 국가가 생존에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힘이다, 그 다음에 법이다. 이게 독일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것을 또 해양 국가의 논리로 발전시킨 사람이 영국의 맥킨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맥킨다는 이러한 지구를 나름대로 썼고요.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충돌을 하여서 싸운다. 그 분쟁지대에는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부딪히는 연해지대, 한국 같은 연해지대가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맥킨다의 이 지구를 보시면 중앙에 피벗 에리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피벗 에리아는 세계 중심이라는 말인데요, 맥킨다는 말했습니다. 세계 모든 강국들은 이 피벗 에리아를 장악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진리라기보다 하나의 전술적인 말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맥킨다는 말합니다. 미국은 대륙이 아니라 거대한 섬이다, 그렇게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하나의 관점이지만, 일단 미국은 해양 세력으로서 태평양을 지배하고 있고, 또 태평양에 러시아나 중국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쓴다라는 면에서 맥킨다의 논리는 지금도 현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요, 맥킨다는 하나의 명언으로 남겼습니다. 그거는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피벗 에리아, 하트랜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나 중국의 3분의 2, 그 부분을 지배를 할 것이고, 그 피벗 에리아를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유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다음 갑니다. 이 사람이 맥킨다라는 사람이고요. 그냥 사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지 않았고 제 원래 원고에
여기 재단에서 삽입해 주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진을 삽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자, 맥킨다의 이론을 실종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히틀러가 이제 1939년 2차 세계대전을 감행하면서 폴란드에 침공합니다. 이거 동유럽을 지배하려고 했고, 그 다음 그때는 소련이었던 그 현재 러시아에 침공하죠. 독소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맥킨다의 지정학의 예언이 실존으로 옮겨진 사건으로 대단히 유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파이크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다음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 지정학을 또 미국식으로 이 사람이 그 발전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그 요네치대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죠. 요네치대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륙 국가하고 해양 국가의 충돌에 인한 모든 분쟁은 요네 지역에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6.25도 그랬고, 또 베트남 전쟁 같은 것도 그렇고요. 또 한반도, 우리가 뭐니 해도 요네지대에 속하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 언설에 대해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병파의 지정학을 사실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는데요. 스파이크맨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요네지대를 지배하는 자는 유라시아를 지배한다,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의 명운을 지배한다 라고 해서 요네지대야말로 세계의 명운을 좌우하는 그러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요네지대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한반도에 세계에 관심이 오게 되는 계기가 이러한 논리로 만들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크만은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죠. 하트랜드, 아까 피보테리아, 러시아나 중국의 3분의 2 정도에 대한 침입견로에 있는 그 요네지대의 주요 국가들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실존 형태로 한미동맹이라든가 미일 동맹이 그 미국 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침입견로를 막는 강력한 요네지대 국가가 건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안 세력 미국이 대륙으로 돌아가는 입구를 막아버리는 나라가 건설되면 안 된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미국을 빼고 현존된 요네지대 국가 간의 동맹을 분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요네지대에서 여러 동맹이 만들어질 때는 사실 미국이 관여를 해야 되고, 또 미국을 빼고 만들어질 때는 그 동맹이 자르되지 못하도록 분단시켜야 한다. 이러한 그 전략이 현재 미국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트랜드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죠. 그러한 국가들이 요네지대 국가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러시아나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고 하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러한 미국의 국가 전략으로 그 스파이크만의 지정학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학으로 한반도에 있었던 그 전쟁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로이르 전쟁이 있었죠. 대륙 국가 러시아하고 해양 국가 일본, 그리고 일본하고 러시아의 전쟁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영국하고 미국이 있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영일 동맹을 맺어서 러시아의 남하를 강력하게 막으려고 했고요. 미국의 당시 시오도아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의 협력을 처음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게 일본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 중재자로 나서서 일본의 승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미국의 시오도아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일본은 독도를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독도 문제도 알게 되면 일본 쪽의 지정학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진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보면 해안 세력 일본의 대륙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에 있는 게 독도이기 때문에 먼저 독도를 먹고 그 다음 울릉도를 먹고 한반도를 먹고 또 대륙으로 이러한 순서였는데 일본은 독도를 먹고 그 다음 한반도 전체를 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해양국가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당시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카츠라 데프트 미래학이었습니다.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일본이 수행하는 대신 일본의 대한제국 지배를 미국하고 영국이 수행한다라는 내용이 당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 이러한 당시의 해안 세력들의 하나의 결과가 한일 병합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지정학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갑니다. 자, 대표한 존재인데요. 이거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해양국가 이 미국하고 해양국가 일본의 대결, 해양국가끼리 대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위치는 약간 지정학으로 보면 애매합니다. 일본은 해양국가이기도 하고 연해지대에 가깝기 때문에 연해지대로서도 분류가 되는 그러한 이중성이 있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당시 일본형 연해지대 제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반도, 만주, 대만, 중국의 판전도, 동남아, 남한제도 그리고 뉴기니라든가 그런 데까지 일본 제국을 확대시켰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연해지대 제국이 나타난 것이었고 영국이나 미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을 철저하게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르 시기만 빼고 일본하고 미국은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현재 아베 정권도 다시 한번 미국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서 군대를 만들어도 아베 수상의 말에 의하면 미국하고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대립하는 일본 군대를 절대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현재 아베 정권은 말하고 있는 것은 지정학적인 그러한 입장에 입각하여서 하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6.25 이것은 한국하고 미국은 영국 연합국이 다 말하자면 해양국가 세력이었다. 미국이 그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북한, 중국, 소련은 대륙 세력으로서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대륙 세력하고 해안 세력이 분당시켰다. 물론 분단은 그 이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6.25로 고정화 시켜가지고 해안 세력은 남한으로 가져갔고 대륙 세력은 북한으로 가져갔다.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오바마 정권까지는 한일 간조를 간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2015년 12월 28일에 성립시켰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TSO의 요청이 아주 컸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미국의 요청이 크다라는 보도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가 그때
사실상 한국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맺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한일 간이 그 대결하는 것은 이거 좋지 않다라고 해서 미국의 압력하에 지금 한일 관계가 어느 정도의 개선 방향을 보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은 지소미아를 박근혜 정권 때 맺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이죠. 그러나 이 지소미아는 원래는 그 아래 있는 악사라는 그 한일 군사 무르자 교환 협정하고 함께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서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서명 1시간 전에 이명박 정권은 이 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부담을 느껴서 보류로 했습니다. 오바마 정권까지 미일이 추진한 한미일 건조라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중국 보위망 구축라는 목표를 정확하게 갖고 있었고요. 오바마가 평화주의자라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지정학을 배운 오바마까지는 중국을 보유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기결이었기 때문에 그 라인을 아주 공고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대해서는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정권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트럼프는 지정학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사고 방식이 약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이 잘못하면 유사시 희생이 되는 것은 한반도다라는 부분이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자위대를 한반도에 박용하여서 또 경제적으로 부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일본 내에서 제2의 6.25가 일어났을 때 경제 효과 그러한 보고서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를 지정학의 조직으로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재까지의 지정학이라는 것은 대국의 군사 전략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전략이지 진리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은 그 지정학을 연구를 하여서 한국에 맞는 지정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 그러한 시급한 과제가 있다. 일본의 극우 세력은 분단된 한반도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남한에 따로따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부지리 하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평화로 가는 한반도를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진보 세력이나 리버럴한 포스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화 건전된 한반도하고도 일본이 평화 건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세력이 일본의 진보 세력이자 아베 정권 이전의 리베럴한 자민당 보수 세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정학이라는 것을 한국에 맞는 것으로 책성하여서 논리화 그리고 한문화를 서둘러야 하고 그것을 세계에서 많은 학술 회의를 가지면서 선포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